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10장 외부 효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절 외부 효과에 대한 공공정책,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공공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첫 번째 단락에 위에 보시면 229페이지 외부성을 치유하는 거니까 외부성을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뿐 아니라 민간 경제 주체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외부 효과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외부 효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보통 명령, 통제, 이게 이제 직접 규제야. 직접적으로 규제를 통해서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한다. 이런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시장의 원리에 기초를 두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건데 약간 간접적인 방식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간접적인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거야. 마켓에 기반을 둔, 베이스를 둔 접근, 어프로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을 통한 방법, 세금을 때린다거나 우리가 보겠지만 오염 허가서를 발급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명령과 통제를 통한 방법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어떤 특정 의무를, 행위를 의무화하거나 금지시키는 걸로 행동하는 거야. 정부가 특정한 기업들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의무화시키는 거야. 의무화시킨다. 이게 이제 직접 통제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을 상수원에 버리는 거.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물질을, 독극물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한강이라든가 강이나 이런 바다에 버리는 거야. 버리는 행위. 이거 나쁜 행위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는 불법이야, 금지야.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사회적인 외부 효과 비용이 오염 원인자의 사적 이익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행위 자체를 이 경우에는 불법화하는 거죠. 불법으로 규정하는 거야. 불법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직접 규제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이런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대부분의 오염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일부 환경론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를 전부 금지하는 게 불가능이야. 그래서 이거 외에 현실에서는 오염 유발하는 행위를 다 금지시킬 수 없어요.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가 이거 어떻게 돼? 만약에 자동차를 탄다. 배기가스에다가 매연 같은 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위를 완전 금지가 어려워요. 금지가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의 모든 교통수단, 조랑말을 포함해서 거기까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교통수단, 모든 어떤 산업화의 수단이 되는 그런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 오염물질,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을 제로로 하는 게 우리가 최적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오염 배출을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가 최적이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제로가 최적 수준이라는 것은 오염물질이 제로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데 경제학의 접근 방법은 어떻게 돼? 극단적인 환경론자들은 야, 오염물질 배출하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경제학적인 시각은
환경론자들과는 달리 주의자들과는 달리 경제학자들은 어떤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경제학의 접근 방법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하는 거야. 우리가 뭐 바다에 어떤 오염물질을 조금 이렇게 배출했어. 근데 지구가 또 자정 능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편익과 비용을 따져서 보는 거야. 베네핏과 코스트를 따져서 만약에 이 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행위가 편익이 좀 더 그래도 크다. 우리가 자동차는 타고 다녀야 되고 기차, 철도 나름 전기를 유발하는데 전기를 생산할 때도 또 자연을 훼손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베네핏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BC 분석이라 할게요. 베네핏 코스트 분석을 통해 최적 허용 수준을 결정합니다. 최적 허용 수준을 결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면 미국의 환경보호국이 그러한 규제 개발과 집행을 담당하는데 거기 보시면 오염물질의 최고 배출 허용량을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오염물질에 대한 허용 수준을 결정하기도 하고 아니면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정화 기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키기도 하는 거야.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기술 같은 것들을 의무화시킨다. 정화장치를 달도록 만드는 거야. 공장 같은 경우에 오염물질과 대기가스를 피해를 주는 그런 나쁜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우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규제하는 방법이고요. 자, 시장의 원리에 기초한 정책의 첫 번째가 이제 조세. 이거는 이제 해로운 외부성, 부정적 외부성인 경우에는 조세를 부과한다고 앞에서 그랬죠.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텍스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긍정적인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우선 이 첫 번째 가격에 컨트롤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볼게요. 정부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거. 그게 앞에 직접 규제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민간의 사적 이익 동기와 사회적 효율을 일치시키도록 시장의 원리에 기초하는 겁니다. 어떤 인센티브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세 번째 줄에 세금을 부과하고 긍정적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외부 효과를 내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는 텍스인데 망가진 시장을 교정한다 해서요. corrective tax라고 표현해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시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를 거기 이런 걸 오랫동안 제창한 아서 피구의 이름을 따서 피구세, 피구비한 텍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경세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이상적인 교정적 조세인 피구세는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된 외부 비용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적인 교정적 보조금은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행위에서 비롯된 외부 편익과 같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봤었던 사적인 한계 비용이 있습니다. 근데 오염물질을 얘가 배출을 한단 말이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이렇게 유발이 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SMD라고 할게요. 데미지야.
이게 외부 비용이에요. 외부 비용. S는 사회적, 소셜, M은 마지널. 그러니까 사회적 한계, D는 데미지야. 그래서 풀었으면 사회적 한계 피해액 이렇게 쓸게요. 피해액이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요. 저 파란 색깔이 바로 사적인 측면에서 한계 비용. 이건 나중에 뭐 미시경제나 이런 데서 더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회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두 개를 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외부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이만큼 더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외부 비용을 고려한 비용은 사회적인 비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얘가 뭐냐면 SMC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게 Social Marginal Cost 이거는 PMC에다가 SMD를 이렇게 합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수요 곡선이야. 그럼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수요 곡선이면 사회적인 최적 수준은 여기 나와 있는 SMC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여기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라니까 최적. 근데 사적인 측면에서 시장에서의 균형은 여기서 달성되고 있어요. 자, 지금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는 지금 균형 상태가 생산을 더 많이 과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적인 한계 비용에다가 사회적 한계 비용을 좀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텍스를 부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금을 부과할 때 얼마나 부과해야 됩니까? 하면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SMC가 좀 그런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핑크 색깔은 PMC에다가 텍스를 더한 크기입니다. 그럼 텍스의 크기가 이 높이라니까, 이 높이. 여기다 이만큼 세금을 때리게 되면 PMC가 이렇게 상방 이동해서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 최적 수준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게 사회적인 최적 수준과 똑같다니까? 왜냐면 이 T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기가 SMC와 PMC의 차이만큼 텍스를 부과한다고. 자, 그래서 T는 어떻게 되냐면 SMC와 PMC의 차이만큼을 텍스로 부과하게 됩니다. 네, 이해가세요? 만큼을 부과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T 요거랑 똑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적 생산량 수준에서 다시 정리하면 이 피구세는 SMC와 PMC의 차이이기 때문에 최적, 저기 최적이라 써 있는 거야. 최적 산출량 수준에서 산출량 수준에 대응하는 외부 비용 있잖아. SMD만큼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최적 조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사회적인 최적 수준이잖아. 요 높이랑 요 높이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그 얘기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적인 교정적인 조세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찾았죠. 그 피구세라는 그 글씨 이름 바로 밑에 있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를 일으키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외부 비용. 이 외부 비용이잖아. 외부 비용만큼 텍스를 부과하면 되고 긍정적인 외부성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외부 편익만큼 보조금을 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 꼭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 경제학자들은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규제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을 경제학자들은 선호합니다.
왜? 당연히 시장의 원리들을 이용하니까 그렇겠죠. 선호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첫 번째, 더 낮은 비용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때 가능한 한 비용을 낮게 달성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 한번 볼게요. 직접 규제는 정부가 각 공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연간 300톤으로 줄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교정적인 조세는 정부가 오염물질 한 톤당 5만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직접 규제랑 비교합니다. 직접 규제는 어떻게 한다?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기업들에게 Q 수량을 통제해서 오염물질 저감량 있잖아. 거기 나와 아니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3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거야. 그래서 Q는 오염물질 배출량이야. 그래서 300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교정적 조세다라고 하면 그냥 조세라고 쓸게요. 요거는요. 피에다가 영향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오염물질 한 톤당 피에 텍스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서 부가로 피에 부과하는 건 아니고 이제 수량에 부과하게 돼서 그래서 요거 피가 올라가는 거죠. 텍스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리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느 게 더 나은가? 자,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자, 다음 따라 거기 아서 피고 나와 있는 옆에 보시면 교정적 조세를 더 선호하게 된다. 왜? 한번 보시면 세금도 규제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담배 수요 공급했을 때 담배를 한 사람이 하나씩 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담배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담배 피는 수량을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자, 교정적 조세가 높을수록 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 그쵸?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되니까 당연히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교정적 조세가 너무 높아. 너 오염물질 배출했다가 뭐 완전히 기업 폐쇄할 정도로 텍스를 벌가금을 부과하겠어? 그럼 오염물질이 제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직접 규제랑 조세를 부과하는 거랑 모두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지만 조세가 규제보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세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직접 규제는 거기 보시면 모든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을 동일한 양만큼만 줄이도록 의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수질 오염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A기업이 있어. A기업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종이를 생산하는 종이 공장이 있고요. B가 철강 공장이 있습니다. 얘는 철강 기업이고 철강 공장. 얘는 종이를 생산하는 종이 공장입니다. 종이 공장. 네,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종이 공장이 철강 공장에 비해서 같은 양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비용이 더 낮다라고. 그러니까 철강 공장이 이제 오염물질을 막 배출하게 되는데 줄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종이 공장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오염물질 배출을 아주 많이 줄이려고 할 것이고 철강 공장은 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신 자기가 줄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럼 나 세금 낼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본질적으로 교정적 조세는 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권리에 가격을 부과하는 거.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너 그에 따른 대가, 페널티, 가격을 부과하는 거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원리가 뭐야? 공급자, 우리 시장의 수요 공급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스파게티를 생산하고 누가 축구를 해야 되고 누가 뭐 경제학 강의를 해야 되고 비교의 원리를 생각해 가지고 그나마 가장 스파게티를 생산하는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요리사, 뭐 백종원 선생님이 스파게티를 생산하는 게 가장 최적이고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할 때가 가장 성과도 좋겠지만
쉽게 골을 넣는단 말이야. 물론 요리도 잘하고 손흥민 선수가 경제학 강의도 하면 더 잘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줄 보시면 231페이지. 자유시장에서 재화에 대해서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재화가 배분되는 것처럼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정적 조세도 오염 방지 비용이 가장 큰 생산자에게 오염 배출할 수 있는 권리가 먼저 가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 결론이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오염 수준이 얼마든지 교정적 조세를 통해서 그 수준을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달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방법을 더 교정적 조세를 이용하는 방법을 더 선호한다. 자, 그리고요, 환경보호에도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 생산을 더 많이 감축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보시면 환경보호에도 아니 여러분 계속 텍스를 내야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세금 내는 게 낫기보다는 정화시설을 사용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기술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가 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명령과 통제 방식의 직접 규제하에서는 무조건 기업들이 300개까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300개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안 한단 말이야. 더 할 수 있어도 안 해. 해봤자 자기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세금이 부과되면 자기가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오염물질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 세금을 덜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득이 더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정적 조세는요, 그냥 일반적인 텍스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어떤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저 앞에 수요 공급 곡선 가지고 응용할 때 조세 파트 보면 세금을 때리게 되면 시장 거래를 위축시켜가지고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교정적 조세는 외부성을 해결한다니까. 그래서 교정적 조세는 외부성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제3자의 후생도 사회적 후생에 반영하게 되고 그래서 교정적 조세는 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하는 유인을 변화시키는 거야. 여기 인센티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 효과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거야. 내가 본의 아니게 내가 오염물질을 배출했지만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교정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자원 배분을 사회적 최적 배분에 좀 더 가깝도록 유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도 증가하는 거야. 이해 가세요? 조세 수입도 증가. 원래 이제 조세 수입을 거두기 위해서 텍스를 부과하게 되면 거래가 위축되는데 이거는 최적 수준에 맞출 뿐만 아니라 정부도 조세 수입이 증가되니까 그래서 이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휘발유에 대한 세금은 왜 높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많은 나라의 휘발유는 가장 높은 세금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재화 중에 하나인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겨냥한 교정적 조세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교통 혼잡. 이해 가시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휘발유가 가격이 낮게 되면 그러면 기름 부담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차들이 다 도로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중교통수단이나 이게 휘발유세가 높아서 이 비용을 부담하기가 버거운 사람은 교통수단이나 카풀을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직장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게 유도해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혼잡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해 가시죠? 혼잡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 자, 교통사고. 그 대형 차량이나 SUV 같은 튼튼한 차를 타면
그걸 탄 사람은 안전하지. 근데 반대편에 차 사고가 났을 때 반대편에 접촉 사고가 난 사람이 뭐 소형차거나 이렇게 된 사람인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SUV와 충돌할 경우가 일반 차량과 충돌했을 때보다 사망할 확률이 5배나 높대. 휘발유세는 이런 것처럼 휘발유를 많이 소비하는 대형차를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부담을 지우게 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휘발유세는 사람들이 어떤 차량을 구입할지를 선택할 때 그런 것까지 교통사고까지 고려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대형차를 몰게 되면은 그만큼 비용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에 자동차를 몰고 다니면 대기오염이라는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기오염 그런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휘발유와 같은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나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있지만 휘발유세가 휘발유의 소비를 억제해서 그만큼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게 하니까 그런 온난화나 기후변화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휘발유에 세금을 텍스를 부과하게 되는 것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교통사고가 감소하며 대기 환경이 개선된다. 그래서 뭔가 후생 측면에서 후생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휘발유세를 높이 부과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얼마가 적정인가?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도 보면 휘발유세 수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인 구조를 왜곡, 그러니까 휘발유에서 세금을 거둔 거 아니야? 휘발유에 과세를 해가지고 그렇게 돼서 유인 구조를 왜곡하게 되고 경제적인 순손실을 야기하는 소득세와 같은 다른 세금을 깎아줄 수 있으니까 거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자동차 연비를 높이도록 요구하기도 하고 그러는 부담을 또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만화 재밌어요. 보세요. 원유 때문에 피 흘리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수입 원유 의존도를 줄일 방안이 있습니다. SUV를 금지하라. 디젤 차를 줄여라. 원유 과소비도 줄일 수 있죠. 오, 놀래. 그게 뭐죠? 굉장하네요.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를 중지시키자. 지구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체 연료를 할 수도 있죠. 방법이 뭐야? 이게 뭐 천연, 친환경 이렇게 해서 화석연료 없애고 이거 다 좋아요. 그냥 방법은 시장의 원리가 뭐야? 가격 올리는 거야.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무슨 2,000원, 3,000원 이게 아니라 리터당 10,000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니지 뭐. 비용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동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자였구만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 사례는 뭐 간단히 한번 읽어보세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 얘가 있는데 첫 번째 단락 보세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다는 징표는 무수히 많고 놓치기 어렵다. 지난해는 지구와 미국 역사상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기온이 높았었다 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지난 6월 남극의 얼음이 1992년 이래에 3조톤 감소했고 텍사스주를 거의 13피트 높이로 덮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변화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도 풍부하고 명백하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파리 협약에서 됐어 나올래? 이렇게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인 트렌트 롯과 전 연방제도 이사회 의장인 제닛 앨런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조직을 구성했대요. 공화당의 거물 인사인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와 이 책의 저자죠. 그레고리 맨큐 등이 포함된 어떤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1톤당 40달러의 탄소세를 도입하고 점점 세율을 높여가자 이렇게. 그럼 이제 온난화에 대해서 뭐 음모다 아니다 허구다 이런 주장들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기후변화에 탄소세를 도입해가지고 그 밑에 보세요. 마지막 단락 보시면
탄소 배당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야. 그래서 세금을 걷어 가지고 다시 줄 거라면 도대체 세금을 왜 걷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세금을 걷어서 정치인들이 선택하게 하면은 정치인들이 그걸 낭비해서 쓴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줄일 수 있는 관료들의 역할을 줄이면서 이렇게 뭔가 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많이들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첫 번째 시장 원리에 기초한 정책,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좀 끊었다 갈게요. 다음 시간에 오염 배출권 거래제도 가지고 비슷한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해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